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28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과 평균 분산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제일 먼저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여기가 이제 계산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는데, 시험에서 인용을 하게 되면요, 위험을 측정하라는 표현은 거의 안 나오는데, 수익률의 측정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조금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맨 먼저 이 수익의 기대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수익을 계산할 때는요, 통상 이 확률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미래에 관한 확실한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정보는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보가 확률 값으로 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각 상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요,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이 추정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얘를 곱해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 부호가 이게 평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제 계산을 유도할 때 이게 확률 값을 50대 50으로 주어지면은 산술 평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가중치가 서로 틀리면 우리가 이제 가중 평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별 확률이 있을 때 호황일 수 있는 확률이 50%, 또 불황일 때의 확률이 50%, 그러면 이제 50대 50이잖아요. 호황일 때 확률이, 수익률이 10%, 불황일 때가 4%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할 때 일반적인 계산은요, 얘도 100분율이고 얘도 100분율이기 때문에 하나를 소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계산상에서는 훨씬 편리하죠. 100분의 50 개념이니까 0.5 나오겠죠. 곱하면 이게 5% 나올 거고요. 이게 곱하면은 2% 나오겠죠. 그러면 평균적인 수익률은 7%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50대 50일 때는요, 이런 식으로 10 곱하기 0.5, 4 곱하기 0.5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14% 나오거든요. 그죠? 여기에 대한 그냥 절반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바로 7%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1을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값을 도출할 수 있는 게 이게 산술 평균의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대 50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를 보게 되면요, 이 조건이 세 가지가 주어져 있죠. 비관적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낙관적일 때. 거기에 따른 확률의 값이 각각 달리 제시가 되어 있죠. 얘는 20%, 얘 60%, 20%. 전체를 100이니까 100을 기준으로 배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따른 수익률이 얘가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역시 곱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똑같은 요령으로 소수로 이렇게 바꿔서 대입을 하게 되는 게 암산 계산할 때 편하다. 4 곱하기 0.2 하면은 0.8% 나올 거고요. 8 곱하기 6 하면은 6, 8, 48이니까 4.8%. 13 곱하기 0.2니까는 2.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를 전체를 더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8.2%. 요렇게 이제 확률 값이 이렇게 틀려질 때는 가중 평균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할 때는요, 요령상에서 그냥 4 곱하기 20 하면은 80 나오죠. 그죠? 8 곱하기 60 하면은 480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 곱하기 20 하면은 260. 그러면 얘네 다 더하면 820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도 도출하는 요령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런 배열이 됐을 때만 가능한 케이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률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우리가 측정할 때는요, 위험은 우리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 표준 편차를 도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배워보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률에 대한 것 정도 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은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죠. 예, 여기서의 평균 분산 결정법은요, 평균이 수익률이라고 보면 되고요, 분산이 위험이라고 보면 되는데, 투자자는 위험의 크기만 가지고 측정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우리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이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배 원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배 원리의 사고는 뭐냐면요. 두 개 투자 대안이 있을 때 두 개 투자 대안에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동일하게 되면요.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는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위험이 같으면요.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거기 교재 299쪽에 거기 중간에 보면은 박스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해 봤을 때요.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되죠. 자, A하고 B 안에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는데요.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수익률은 각각 8%씩 동일하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표준 편차의 크기를 보면요. 얘가 2%고 얘가 5%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들은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을 선택하니까요. 그러면 A가 B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죠.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작은 쪽. 근데 C하고 D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요. 자, C의 이 표준 편차와 D의 표준 편차가 동일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얘는 수익률이 12%고요. 얘가 14%라는 얘기죠. 그러면 위험의 크기가 같으면 투자자는 D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D가 C를 지배하는 이 논리를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는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그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A하고 D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게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투자안이 기대의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크다라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나은 투자인지를 우리가 선택하기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라는 것을 쓸 수 있어요. 얘는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면서요. 이게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예요. 근데 그 당이라는 의미가 분수이기 때문에요. 이게 식을 보게 되면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네를 이 변이계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다는 얘기죠. A를 대입하게 되면 A는 기대 수익률이 8%고요. 편차가 2%예요. 그러면 8분의 2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면은 0.25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D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14에 대한 7이니까 이게 14%, 이게 7%죠. 그러면 얘는 0.5가 되겠죠. 그러면 변이계수를 통해서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하게 되면요. D보다는 A가 낫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A안은 1%의 수익이 추가될 때마다 위험도가 0.25%만큼 증가한다는 얘기고 D 같은 경우는 1%의 위험이 증가할 때 0.5%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크기는 D보다는 A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A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가정할 때는 변이계수가 작을수록 추가 소득에 대한 위험의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거는 근래는 계산으로는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최근에 인용이 된 거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은
변이 또는 변동 개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런 정도 수준까지 나왔으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이 개수에 대한 내용이 예, 그렇게 해서 230페이지까지 상단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변이 개수는 낮을수록 선호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30페이지에 보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위험 관리 방법 중에 위험을 줄이는, 그렇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단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우리가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그 자산에 이제 투자했을 때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둘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할 때 그 투자 대상을 이제 총칭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코이츠라는 학자에 의한 포트폴리오의 선택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론이 소개가 된 거고요. 현대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는 이 이론을 우리가 빼놓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건요. 하나 이상의, 둘 이상의 자산에다가 무슨 투자를 하냐면 분산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뭐를 제거하냐면 우리가 불필요한 위험이자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얘를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합 편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예, 자산 관리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 분산 투자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 B, C 그래서 A 자동차 회사의 주식, B 자동차, C 자동차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고요. 자동차 회사가 호황일 때는 산업이 호황일 때는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자동차 산업이 불황에 쌓이게 되면은 동반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것은요. 하나는 B 전자에다가 하나는 C 화학에다가 그러면 산업군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나머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 그 리스크를 상쇄시켜가면서 평균적인 수익을 일정하게 가져가게 하는 게 포트폴리오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서 잘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는 것은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있는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라든가 이자율 변화, 그 다음에 경기 변동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죠?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요. 요거는 분산 투자 하더라도요. 예, 분산 투자하면은 요거는 피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이 돼요. 예, 요거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얘는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전에서는 이걸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그럼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거기 여러분들 교재상에 보면 231페이지 상단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을 나타내고요. 예, 요게 이제 구성 자산수가 돼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져서 나타나는 애가 이게 체계적 위험이고요. 그죠? 예. 그러면 얘는 내가 여러 개의 자산에다가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요. 이게 전자, 그 다음에 뭐 철강, 예, 화학,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식으로 산업군을 달리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하더라도 얘는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이런 자산으로 분산 투자할수록 얘는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불황이라는 거는 자동차 산업에 국한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강이나 화학이나 전자나 이런 다른 쪽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쇄시켜 갈 수 있는데, 근데 체계적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 세계 금리가 다 상승한 거죠. 이자율이. 그러면 어느 산업군에 투자했다고 해서 이자를 상승했다는 리스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게 그 옆 페이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231페이지 그림 밑에 보면은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보게 되면요. 요거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요, 위험은 줄이면서도 동일하거나 더 큰 수익을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의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지문 3번에 명시가 되어 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수익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위험은 동일하게 유지시키면서 수익을 더 높이는 현상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위험 분산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상관계수라는 걸 통해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의 의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주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상관계수라는 것은요, 만약에 투자 대안이 A와 B 두 개만 있다라고 가정할 때요, 이 상관계수의 크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그럴 때 이 상관계수의 의미는요, A와 B 자산의 수익률 간의 움직임이 있죠. 방향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요, A, B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있죠. 이게 100%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분산 효과가 가장 최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가 1이라고 명시를 한다는 얘기는요,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있죠. 이게 100%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험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분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업이 소주 사업도 있고요, 맥주 사업도 있고, 만약에 청량 음료라고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소주하고 맥주를 비교했을 때는요,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반대죠. 우리가 계절을 대입하게 되면 여름에는 우리가 맥주가 수익이 좋죠. 그렇죠? 예. 근데 겨울이라는 계절을 대입하게 되면은 맥주가 오히려 수익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맥주라는 자산에만 집중 투자하게 되면 여름에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겨울에는 매출 부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소주 사업에다가 분산 투자하게 되면 소주는 여름에는 매출이 떨어질지 몰라도 겨울이면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이런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청량 음료는요, 맥주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분산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산 효과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주나 맥주처럼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완전히 반대로 갈 때가 최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상관계수의 크기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23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방향성 관계를 측정하는 지표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우리가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상관계수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뒷장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로 분산 투자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요. 이게 1이라고 그러면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로서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전체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상관계수가 1만 아니면 제거가 돼요.
1이란 얘기는 100%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1만 아니란 얘기는 단 0.01%라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가 1만 아니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우리가 제거해 나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측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예,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도요. 역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거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것도 시험상에서는요, 한 25회 때 정도 한번 나왔으니까 나온 지가 거의 한 6년, 7년 정도 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포트폴리오니까 하나 이상의 자산이니까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기대 수익률 도출하는 걸 이제 배우셨겠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자산일 때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의 값을 하나 더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예제가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개별 자산의 전체 구성 비율이 있죠. 예, 그거를 곱해서 우리가 예, 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역시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요. 예, 불황일 때가 있고 호황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우리가 주어져 있고요. 예, 요게 이제 경제 상황별 발생할 수 확률이 얘가 40%, 얘가 60% 이렇게 주어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투자 대상이 보게 되면요. A 부동산이 있고 그다음에 B 부동산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불황과 호황이 했을 때 예, A 부동산은 이제 20하고 70이고요. 요게 예, 그리고 이제 B 부동산에 대한 거는요. 예, 여기는 이제 10하고 30% 이렇게 제시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는 A 부동산의 투자 비중이 50%고요. B 부동산의 투자 비중이 50%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개별 부동산의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이 투자 비중에다 한 번 더 곱해 주셔야 돼요. 두 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먼저 불황일 때는 20%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가 40, 여기가 6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불황일 때를 보게 되면 20%가 될 수 있는 확률이 40%죠. 그죠? 그 다음에 호황일 때 70%가 될 수 있는 확률이 60%란 얘기죠. 그러면 얘네를 계산하게 되면 20에 대한 0.4니까 8% 나올 거고요. 70에 대한 60%니까 6, 7에 40이니까 42%. 그러면 A 부동산은 호황과 불황일 때 평균적인 수익률이 몇 프로를 기대할 수 있냐면 50%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전체 투자 대상 중에서 50%의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0.5 하게 되면 A로부터는 25% 이렇게.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요. 자, B는 불황일 때가 이제 1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40%. 예, 그 다음에 호황일 때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예, 60%란 얘기죠. 그러면 10에 0.4니까 4%고요. 30에 대한 0.6이니까 18% 나오겠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약 한 22%. 그죠? 예. 그런데 예, 얘도 비중이 50%니까 여기에 절반이니까 11%가 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36%가 된다. 예, 이게 이제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일반 우리가 하나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이제 나중에 요령상에서 근데 이것도 배열이 이렇게 나왔을 때만 가능하죠. 예, 배열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40%니까 30이 될 수 있는 확률이 40%. 그럼 3, 40이니까 12%. 100인데 하면은 60%잖아요. 그럼 60%. 다음에는 72%죠. 나누기 2 하게 되면 36% 나오는 뭐 그런 개념으로도 대입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조건이 맞았을 때만 가능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그나마 또 불황과 호황에 대한 두 가지만 놓고 계산하면 좋은데 A, B, C 세 개 부동산에 분산 투자했다.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은 예, 시간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크게 개의치 마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하는 요령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위험에 대한 부분은요. 개별 자산의 위험과 또 투자 비율, 개별 자산 간의 수익률의 상관계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것도 용어상에서는 하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 하면서 요 정도는 그냥 참고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시험상에서 인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답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만 보시면 정리할 수 있는 거. 예, 그걸 먼저 정리하시는 게 낫고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중요합니다. 아니면 참고하셔도 됩니다. 알고만 계셔도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자, 이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건요. 이게 효율적 전선하고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 시험상에서는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가 명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중에서 효율적 전선이라고 먼저 나오는데요.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는 평균 분산 지배원리 있죠.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그래요. 자, 평균 분산 지배원리를 만족시키는 투자안을 연결한 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요렇다는 얘기죠.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이라고 가정할 때 효율적 전선은 요렇게 기울기가 우상향이에요. 자, 우상향 한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제 위험에 대한 게 표준 편차가 2%라고 그랬을 때 여기 B하고 C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B하고 C 중에 B를 선택할 거예요. 그죠? 위험의 크기가 같으면 수익이 큰 걸 선택할 테니까. 그런데 이 점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D하고 E가 있으면 우리는 D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죠. 이 점들을 쭉 연결한 선을 우리가 효율적 전선, 그래서 기울기는 우상향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지문에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 선택하든지 주어진 위험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요.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것을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와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틀려졌었죠.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선택이 되고요.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완만하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접점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점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무차별 곡선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원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돼 있다는 것을 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있는 무차별 곡선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라고 했을 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안에는요.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적 투자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는요.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그런 자산을 선택하라는 거고요. 보수적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은요. 거기 234페이지에 맨 위에 지문 3번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요.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게 되더라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Y축하고 X축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있는 게 이게 Y축.
그죠? 위험을 나타내는 게 X축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은요. 거기 23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물론 내용은 상당히 더 많이 있지만은 요 정도 내용까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될 것이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셨고요. 뒤에 나오는 236페이지에 재산 3분법이라고 있어요. 재산 3분법은요.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산 투자할 때는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을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라고 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